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노동시장론 8장 노동조합 파트 2입니다.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 기능과 역할,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률, 교섭, 그리고 파업의 경제 손실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에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요. 노조가 있는 기업의 임금이 없는 기업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두 번째, 노동의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의 임금 격차는요. 불경기 시에 더 증가합니다. 임금 격차는 불경기 시에 더 증가합니다. 파급 효과요. 파급 효과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지만 이전 효과 혹은 해고 효과라고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경우에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급 효과는요, 노조의 조직 부문에서 비조직 부문으로 노동인구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노직 부분에 사람이 늘어나니까 결국 비조직 부문의 임금이 하락하는 현상, 이게 바로 파급 효과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노조가 노동 공급을 제한하면 결과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겠죠. 임금이 상승하면 이번에는 노동 수요가 감소합니다. 결국 요 갭만큼 실업이 발생하고요. 이 실업자가 발생했으면 그 사람들은 결국 비노조 부문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비노조 부문의 임금이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노동조합 조직 부문에서 해고된 사람, 어떤 이유든 해고된 사람들이 비조직 부문으로 몰려들어서 그 파급 효과 때문에 비조직 부문의 임금이 떨어지는 현상, 노조 부문의 임금 인상으로 실업이 발생했어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실업이 발생해서 결국 사람들이 비노조 부문으로 갔어요. 그래서 비노조 부문의 균형 임금을 낮추게 됩니다. 이 현상, 노조 부문에서 비노조 부문으로 이동해서 비노조 부분 임금이 내려가는 현상이 바로 파급 효과, 이전 효과, 해고 효과입니다. 오답이요. 파급 효과가 조직 부문에서 비조직 부문으로 가는 거예요. 비조직에서 조직으로 가는 게 오답에 해당합니다. 파급 효과가 매우 강한 경우, 강한 경우 노동조합이 이중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비조합원을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무로 몰아내는 그런 간접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위협 효과 그리고 대기 실업 효과입니다. 둘 다 비노조 부문 임금이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먼저 위협 효과요.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위협, 노동조합이 조직될 거라는 우려 혹은 위협, 노동조합의 잔재적인 조직 위협에 대항해서 회사가 비노동 조직 부문의 임금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은 비조직 부문의 기업이 이전보다 임금을 미리 올려주는 그런 현상, 또 비조직 부문의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 이게 다 위협 효과에 해당합니다. 대기 실업 효과요. 노조 조직 부분에 입사하기 위해서 여기가 임금이 더 많으니까 비노조 조직 부분의 근로자들이 사직을 해요. 그럼 결국은 비노조 부분의 임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비노조 부분 임금이 상승하는 것, 바로 대기 실업 효과입니다. 노동조합의 기능입니다. 임금 인상 기능, 근로조건 개선 기능, 각종 공제활동과 복지활동, 그리고 특정 정당과 연계해서 정치적 영향력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 발휘할 수 있어요. 이거 정답입니다. 하지만 조합원, 종업원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생산성 증가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조합원 수와 생산성 향상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시드니 노동조합의 연구요. 시드니 노동조합 연구에서 이러이러한 당위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고요. 노동시장의 조절, 표준근로조건의 설정 및 유지, 그리고 공제제도 같은 것들을 한다. 굉장히 당위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나오면 바로 시드니 노동조합 연구다. 요거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프리드만과 메조프의 노동조합 이중 역할 이론입니다. 여기서 이중 역할이란 독점적 측면이 있고요. 집단적 목소리 측면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중 집단적 목소리의 기능은 바로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자, 이중적 측면, 바로 프리드만과 메조프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 혹은 성장률 하락 요인입니다. 국제 경쟁이 격화돼서 결과적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 성장이 하락합니다.
반대로 국내 산업 보호를 하겠다. 그래서 수익 관세를 인상하겠다. 혹은 국제 경쟁이 완화됐다. 이거 전부 다 성장률 하락 요인이 아닙니다. 오답이에요. 여성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면 하락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증가해도 하락하고요. 서비스업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되거나 화이트 칼라 구성이 높아지면 노조 가입률이 하락합니다. 노동자의 기호와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근로자 취향이 개인 중심적으로 변화한 것, 이것도 다 노조 조직률 하락의 원인입니다. 물론 노조가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지면요, 앞으로 점차 여성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니 노조 가입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힉스의 교섭 모형입니다. 노사 양측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파업이 발생한다고 봐요. 파업 발생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노사 양측이 대칭적 정보 때문에 파업이 안 일어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오답이에요. 파업 발생 이후의 교섭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 임금과 사용자의 제의 임금은 파업 기간의 함수예요. 즉 X축 수평 측이 시간, 파업 기간의 함수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빨간색 A2는요. 사용자의 양보 곡선이에요. 처음에는 돈을 안 주려고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점차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양보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사용자의 양보 곡선입니다. BU, 파란색 BU는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이에요. 우하향, 시간이 지나면 요구하는 값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많이 힘들어지죠. 많은 손실이 생기고요. 많은 비용이 발생하니까 자신의 요구 임금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항곡선이라고 하고요. 우하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A 포인트 요 값이요. 요 값은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이거나 혹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기 이전에 사용자들이 지불하려고 하는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 힉스 교섭 모형에서요, 노동조합은 저항 곡선과 사용자의 양보 곡선이 만나는 요 포인트, S0의 포인트에서 파업이 종료됩니다. 파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S0의 기간 동안의 파업을 통해서 교차점에 도달했고요. 그때 결정된 임금, 이게 바로 W0 값입니다. 결정된 임금률이 W0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사가 S0의 시간에서 파업을 중단하는 게 이익이 된다는 걸 알게 된다면 바로 W0 포인트의 임금 수준에서 교섭을 타결하게 될 거예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만약에 W0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를 당연히 거부하겠죠. 반면에 이거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한다 그러면 사용자는 쉽게 수락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교섭 대표자들과 일반 조합원들 간의 마찰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힉스의 모형은 단체 교섭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지나치게 경시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카터 챔벌린 이론이요. 단체 교섭에서 임금 등이 결정되는 과정을 교섭력, 바기닝 파워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교섭력이란 한마디로 상대방의 약점이 뭐다, 요걸 정확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노조 요구를 거부할 때 사용자의 비용이 차라리 노조 요구를 수락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면 노조의 교섭력이 당연히 커지죠. 이게 바로 바기닝 파워, 교섭력입니다. 자, 매부리 이론이요. 매부리 이론은 노조의 최종 수락 조건,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사용자의 최종 수락 조건 월 80만 원보다 더 크다. 그러면 파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숫자가 바뀌었어요. 사용자의 최종 수락 조건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 파업은 멈춘다. 이게 바로 매부리 이론입니다. 노동조합의 교섭력이요. 상품 수요가 감소했더라도 새로운 생산 설비가 도입되지 못했을 경우 그러면 예전 그대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커집니다. 노동 비용이 생산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작아요. 그러면 차라리 임금 조금 올려줘도요. 그냥 계속 생산하는 게 낫죠. 이 경우에도 교섭력이 커집니다. 하지만 상품 경쟁이 심화돼서 그랬을 경우에는 교섭력이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 개방화가 심화돼서 상품 가격이 하락했어요. 이 경우 교섭력 작아지고요. 세계적인 시장 경쟁이 심화돼서 상품 수요가 더 탄력적이 됐어요. 이때도 교섭력이 작아집니다. 전략적 파업의 목적이요. 먼저 황당하게 아닌 것부터요.
조합원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 파업한다. 이거 전략적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죠. 종업원의 신뢰를 얻고 종업원의 응집력과 단결력 훈련, 그리고 미래의 단체 교섭력 증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파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교섭력이요. 기업이 돈이 많으면 재정 능력이 좋으면 당연히 교섭력이 높아집니다. 사용자 교섭력의 가장 큰 원천은 바로 직장 폐쇄, 락다운입니다.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사용자의 교섭력입니다. 근로자를 대체하는 거요. 비조합원이 조합원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면, 그렇게 여지가 크다면 사용자의 교섭력이 커집니다. 그만큼 사용자의 교섭력이 커져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요, 비조합원은 일할 수 있지만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도급, 하도급은 불법이에요. 파업 시 노사 양측의 수단이요. 노동조합은 파업, 시위, 불매운동, 피켓팅, 중법투쟁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용자는 공장 폐쇄, 대체 고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장 폐쇄 기억하시고요. 노동쟁의의 조정 방법에는 조정이 있고요. 강제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제안하고 추천하고 권고하는 거고요. 강제 조정은 말 그대로 강제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중재와 긴급조정, 중재와 긴급조정은 강제 조정에 해당합니다. 임금 교섭 전에 노동조합이 미리 준비하는 노동조합 측 전략이요. 파업 투표를 하고 파업 기금을 비축하고 고충의 수집 및 처리, 노조 간의 상호협력, 저축장려, 노조원 간의 단결, 그리고 임금 이외의 소득원 확보 같은 것들이 노조 측의 전략이고요. 사용자 측, 교섭 전 사용자 측의 전략은 재고의 비축, 협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든가 다른 사업체와 상호 협력 방안을 찾는 것, 이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단체 교섭의 유형입니다.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고요. 이것을 산업별로 묶은 산업별 조합이 있고요. 지역별로 묶은 지역별 조합이 있습니다. 이거를 상부조합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기업별 사용자가 있고요. 이것을 묶은 사용자 단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부와 하부끼리 이렇게 교섭하는 것을 대각선 교섭이라고 해요. 상위와 하위와 상위끼리의 교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업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는 거, 이것도 대각선 교섭이고요. 반대로요, 상부조합, 예를 들어서 산업별 조합이나 지역별 조합과 기업별 기업의 사용자와 교섭하는 거, 이것도 대각선 교섭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부조합인 섬유노련과 기업별 사용자,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방직회사 대표와 교섭을 했어요. 이것도 대각선 교섭의 사례입니다. 통일교섭은 상부와 상위와 상위끼리 교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부조합, 그러니까 산업조합이나 지역별 조합, 그리고 사용자 단체끼리 이렇게 교섭하는 거, 이게 바로 통일교섭입니다. 복수사용자 교섭이라고도 해요. 자, 기업별 교섭은 하위와 하위끼리 하는 거예요. 기업별 노동조합과 기업별 사용자와 서로 교섭하는 것, 이게 바로 기업별 교섭입니다. 파업의 사회 경제적 손실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합친 겁니다. 사적 비용이라는 것은 노사 양 당사자 간의 사적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적 비용은 즉 노동자 측의 비용과 기업 측의 비용을 합친 것, 이게 바로 사적 비용입니다. 사회적 비용은 경제의 한 부분에서 발생한 파업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생산 및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멈추면 이마트의 사적 손실도 있지만 이마트에 납품하는 모든 회사들도 상당 부분 멈춥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비용입니다. 사용자 이윤의 순 감소분은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것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판매 재고를 뒀을 수도 있고요. 비파업자가 일부 생산할 수도 있고요. 임금 지출이 이미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생산 중단에서 오는 값보다 항상 적습니다. 파업 기간의 생산 중단에 따른 이윤 감소분이 바로 사용자의 사적 손실과 같다? 아닙니다. 더 작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측 노동소득의 순상실분요. 이것은 해당 기업의 임금 소득의 상실보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파업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훨씬 더 커요. 자, 이마트가 중단하면요, 이마트에 납품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업이 훨씬 더 큽니다. 서비스 산업 부분의 파업은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입니다.
파업에 따르는 생산량 감소는 타 산업의 생산량 증가로 보충이 되기도 합니다. 신고전학파가 말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비용 증가요. 작업방해에 의한 구조물, 이거는요 사회적 비용이 아니에요. 작업방해는 사적이에요. 사회적 비용 아닙니다. 사회적 비용 증가요. 비노조와의 임금 격차와 고용 저하에 따른 배분적인 비효율, 그 다음에 경직된 인사제도에 의한 기술적 비효율, 그리고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에 따른 생산적 비효율, 이런 것들이 바로 노동조합 사회적 비용 증가의 요인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것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